먼저 개회에 앞서 판소리 한바탕을 듣겠습니다. 오늘 소리는 남정태 선생님이십니다. 남정태 선생님은 초, 중, 고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국악과에 진학하여 판소리 전공으로 졸업했으며 판소리 여러 바탕을 완창하셨습니다. 판소리 보존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많이 와주해 주셔서 주최측을 대신해 제가 가장 먼저 앞에 섰으니까 대신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판소리는 제가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 완창은 3시간인데 그냥 하루부터 완창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안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5바탕 중에 홍보가 수련과 이렇게 정평가, 심정가, 춘향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잠깐 할 소리는 흥보가 중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왜 다른 데 정평가나 수능은 한자가 많아가지고 가사를 알아듣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흥보가는 이렇게 말 전달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희노애락이 가장 많이 있는 게 흥보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압제를 받았고 탄압을 받았고 많은 문화예술, 한반도 평화통일 등등 단체에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만무용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셨지만은 그래서 제가 가난 타령을 잠깐 하고 뼈저리 가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부분에 또 경쾌함하고 뜻을 내겠습니다. 오늘 고수가 꼭 와야 되고 원래 흘러도 고수가 없으면 못할 건데 오시다가 뭔 일이 생겼다고 좀 못 오길래 시간은 이렇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사실 굶으면 죽기 때문에 흥보가 매를 맞으러 갔는데 그것마저도 옆 사람이 대신 받고 그 노임을 받아간 거예요. 맥감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흥보 마누라가 기가 막혀서 우는 것이 그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겠다.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스러운 가난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삼신체왕이 마련을 했나 북두 칠성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때 명과 수복을 마련을 했나 나는 세상에 상견나서 불이행사 헌일 없이 밤낮 주야로 벌었어도 삼순 고식을 할 수가 없네. 중간에 박수 쳐도 되는데 부왕이 나오고 자식들은 아사지경이 되니 내가 차라리 자결허요 이런 꼴을 한 몰날에 집먹들로 목을 베어 죽기로만 작정을 하니 흥보가 보다 우르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지고 바로라 바로라 이게 웬일이요 부인은 백년 팔자는 가장 늦게 매였난디 밥복은 나를 만나 이고생을 하려 흠보에 붙들고 말주는 뒤 사람의 일륜으로 볼 수가 없네. 이렇게 힘들게 경제의 나라를 망쳐놓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고용 천하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을 했으니 앞으로 쨍하고 햇뜨할 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대한민국에 딱 그러니 제가 또 여기 이제 작창 작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대목이 바로 얼씨구나 철씨고 얼씨구나 열씨고 이재명 대통령 탄생했으니 대한민국이 좋을시고 국민 여러분 걱정 말고 안심하고 살아봅시다. 얼씨구 철씨고 시와야 좋네. 민주당이 좋으시고 당원 여러분 좋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얼씨구 절씨구 치하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반달 협동하옵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협회 주연 이사장 건강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지자. 네, 지금부터 제26회 한반도 평화통일포럼 개회를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묵념이 있겠습니다. 애국 순국 선열과 평화와 통일, 국민 주권 시대와 민주주의를 위해 먼저 가신 님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에 앞서 이사장 윤소년 총재님의 대표적인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조 참고 부탁드립니다. 당시 정부의 북방 정책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과의 수교로 1992년에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안호상 박사와 국무총리였던 백두진 박사를 비롯한 국가 원로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민족통일 국민운동본부가 창립되었습니다. 윤소년 이사장님께서는 민족통일 국립운동본부 총재로 2008년부터 연임하고 계십니다. 총재님께서는 2006년에 국회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통일국회의원 시민단체협의회를 창립하여 상임이사, 상임집행위원장을 하시다가 한반도 평화통일협회로 국회 허가를 받아 2018년부터 이사장 겸 상임대표로 활동하십니다. 또한 총재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특보단 중 하나인 K 시니어 특보단 상임단장으로 몸이 불편한 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셨습니다. 윤소년 총재님께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7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윤소년이라고 하는데 윤소년은 2022년도에 이름이 끝나고 제가 금년 5월달에 도연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도명으로 개명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민병도 의원님께서 흔쾌히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같이 공동 참여를 더구나 국정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는 데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현욱 박사님은 저로서는 감히 초빙할 수 있는 처지가 못돼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를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은 하시는 일이 너무도 분주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같이 저는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 바로 이날 내병서원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 상태가 우측 턱막이 돼서 말도 못하고 목소리 나오지 않고 입도 틀어주고 그런 가운데 한 6개월 만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건강적인 것은 제가 믿기에는 한 80% 정도 회복이 됐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는 보는 부분은 글을 자폐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 아직 신경이 손가락까지 어찌 전달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직은 발걸음이 둔하고 지금 드려마서 같이 하면 어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은 3년간을 모든 활동을 중지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에서 더 시스템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 오늘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차려지면서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 행사를 다행히
250여 명 가량에서 3번이나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이름이 동현으로 나가니까 전부 낯선 사람이지만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도 저 정치인들이 여러분 몇 분이 계시는데 동현이가 누구냐? 소년이가 동현으로 개명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전화 오는 것은 수차례 전화가 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이 부진하게 대해서는 저희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예부 관계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대외 관계를 함으로써 옛날 소년이 동현으로서의 지체 없는 활동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쓰러진 지가 2년 6개월이 딱 되는 날이고 안타깝게도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암 수술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해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원도 많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쁘를 함께 하게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고 홍 목사님의 특강이 끝나면 저는 일찍 퇴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아내 곁에서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얘기는 여러분 잘해주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어서 윤명덕 의원님의 좀 나머지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윤명덕님께서 국정감사기관에서 그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더불어서 제목까지 해서 좀 길게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윤도현 총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박민수 공동대표님의 평가 보고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제가 총재님 통화할 때는 사회를 보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표가 경과보고를 해달라 해서 제가 경과보고를 하게 됐어요. 아마 실력도 나쁘고 그래서 경과보고 할 때 빠른 속도를 하겠지만 글자도 좀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과보고 오기 전에 우리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화는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과 동행평화론을 주장하셨는데 그 안중근 의사님도 종교 사상에 의해서 평화는 위대하고 숭고한 하늘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평화를 깬 사람들은 많지요. 우크라이나, 푸틴, 또 북쪽의 누구도.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세계의 삶이고 지구의 삶이고 지구 모든 평화를 깬 자는 언젠가는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우리는 죽도록 주장해서 이 나라를 보존해야 되고 또 여기 민족이라고 나오는데 민족은 김구 선생의 민족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 또 선발선을 배워 죽을지언정 분단은 없다. 이러한 뜻에서 대한민국 민족 통일, 한반도 통일, 국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75년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00년 동안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은 대한민국의 단일 민족 국가 통일 국가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36년간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국민 5천만이 평화 통일운동에서 언젠가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 하나로 돼서 나간다면 세계 3위, 2위까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방해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일본 등등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의 뜻으로 이루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과고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민족
한반도평화국민연합 한반도 평화통일 현황보고 설립 목적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더불어 민족 경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관계 입법 및 제도화를 추진하여 평화적 민족 이렇게 저한테 하고 문의했으면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평화와 민족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역사가 있는 경과 보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공동대표 박민수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병덕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고 현재 국회의원이십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료집 북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반도 평화통일협회 윤도현 이사장님과 흔쾌히 강의를 맡아주신 홍영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회원분들과 귀한 걸음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홍영일 박사님은 저희 대학과 선배이시긴 한데 제37대 국립외교원 원장으로 봉직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국가 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의 외교안보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이어 국방부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여하고 계십니다. 세종연구소와 다양한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게 통일이라는 단어는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구사 선생님께서 한반도 해남중학교 출신인데요. 해남중학교 선배도 좀 전에 만나겠습니다. 해남중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께서 한반도 지도를 쫙 그리시다만 가운데 이 휴전선만 없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나름 뭔가가 확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초등학교 4학년 돌아가시고 제가 사람의 막둥이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시기에 꿈을 주셨던 그 선생님께서 통일이라는 꿈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녔는데 그 과를 선택하게 된 것도 그 이유이고 지금 정치하게 된 것도 그 꿈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인가요? 그 상암에서 김대중 평화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이제 후원회장을 맡아서 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통일이라는 꿈을 내가 이룰든지 아니면 이루는데 기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 후손들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뭔가 밑받침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장,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는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장을 하면서 민생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적 공감대가 꽤 형성된 것인데요. 통일 걷기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휴전선 155마일을 걷는 행사인데 저희가 9년째 그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의 상흔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 평화, 지속 가능한 공존,
그리고 국민 중심의 통합, 국민 중심의 통일을 핵심 가치로 삼아서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이 여러 하고 계시는 통일 걷기 행사에서 함께 걷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께서 인사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축사로 참여하시기로 한 여러 의원님께서 국정 업무로 참석을 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면서 자료집 보시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인사 말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중이십니다. 네, 자료집 13쪽에서 14쪽 서면 축사로 대신합니다. 네, 1부 마지막 순서로 다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귀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파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시를 쓰고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시고 공주대에서 교편을 잡으셨던 한승주 교육학 박사께서 낭송하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회의를 위해서 이사장님을 잠깐 뵀는데 시 한 편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속편지의 시를 이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한 편은 이제 뒷면 안표지의 시를 제가 찾아왔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두 분의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정한면 시인은 광주 출신인데 55년생입니다. 김규동 시인의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뽑아왔던 시 김규동 시인은 스토리 자체가 통일과 연관되어 있던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규동 시인은 1925년 함경도 종성 두만강 유역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의사셔가지고 연변의대를 다니다가 문학의 뜻을 두고 중퇴하시고 평양에 와서 종합대학, 훗날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과에 다니시다가 스승이신 김기림 시인의 뜻을 쫓아서 1948년 부모님께 3년만 서울에 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결국 평생 부모님과 헤어지며 사시다가 2011년 세상을 뜨셨고 이분은 평생 민주화와 통일 문제 관련된 활동 그리고 시를 써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시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이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도현 이사장님께서 뽑아주신 시는 개명전 소년이라는 게 해맑은이라는 우리말이잖아요. 그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먼저 낭송하고 그리고 뒷표지에 있는 통일 관련 시를 낭송하면 우리 홍인익 박사님께서 강연하시는 주제와 관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표지를 보시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정한면 시인의 시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선언을 눌러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 보면 바라다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곱게 간직하고 싶다. 이분은 평생 그 노동자, 광양제철 노동자로 사셨고 노동운동과 민주 통일 관련 운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뒷표지 김규동 시인의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만 서울에 다녀오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평생 돌아가지 못하고 2011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올해가 김규동 시인의 탄생 100주년 되는 해서 문화문인협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시다 김규동. 두만강 끝에서 서울까지 어머니 오시다. 소복에 지팡이 짚으시고 산 넘고 물 건너 이천리길 어머니 오시다. 백두산에 머루달에 오미자 한 보따리 챙겨들고 40년 전에 집 떠난 자식 찾아 어머니 서울에 오시다. 자식 보러 가오 내 땅 내가 가는데 길을 막지 마오. 휴전선에 늘어선 이북병정 이남병정 나무라기도 하고 통사정도 하며 경계선을 넘어 북조선 어머니 남조선 아들 만나러 오시다. 백두산 산삼 서너 뿌리 갖고 오던 걸 휴전선에서 만난 삐쩍 마른 남도병정한테 줬다. 총 들고선 양놈 경정 보고는 너희 나라로 가거라. 여기는 죽어도 살아도 우리가 사는 조선 사람의 땅 아니냐. 분풀이도 했다며 눈같이 흰 백발이고 가냘피 웃으시는 어머니시여 못난 이 남자식은 어여쁜 어머니 앞에 다만 꿇어뜨려 꾸밀지라도 오래 울 수 있게 해달라고 때를 쓴다. 어디 보자 남조선은 살기 어렵다더니 그 많은 세월 견뎌냈구나. 하지만 흔적 없는 태양살이 웬 말이냐. 기다리다 못해 내가 왔다 뜻은 품었느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중늙은이 돼버린 자식은 그저 목매어 울 뿐 죄스러운 40년이 뼈에 맺힌다.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꽃처럼 졌던가. 불 속에 뛰어들어 통일을 외쳤던가. 그들이 바친 땀과 피는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뤘다. 그럼에도 이 나이 되도록 살아남아 조바심만 하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이 땅에 가장 억울한 사람들 편들어 끝까지 싸우라. 이 나라의 통일이 멀지 않다. 이 늙은 어미가 다 널 찾아오지 않았느냐.
사람이 사람끼리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통일이다. 통일을 어렵게 생각지 마라. 우리 함께 백두산 밑으로 가자. 너를 키워준 그 넓은 두만강물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서로 만나지도 못하느냐. 어머니는 창밖에 흐르는 자동차의 물결을 내려다보았으나 바람결이지 지나가던 한때의 바람이지 하고 알 수 없는 말씀을 되풀이했다. 올해는 우리 고장 함경도도 풍년이다. 이제라도 만나면 다들 얼마나 반가워할 것이냐. 자 가자 백두산 기슭으로. 그러면서 소복한 어머니는 표현이 앞을 섰다. 영혼을 담은 귀한 두 편의 시로 귀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시인 한송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 강연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현익 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1쪽 함께 보십시오. 홍현익 박사님께서는 서울대 대학원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국립외교원 제37대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홍영희 박사께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종연구소의 명예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퇴직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국가장관을 했고, 지금은 국방부의 국방군 내란국복 특별 자문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분과에 분과가 5개가 있고요. 그 중에 저는 방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건전한부터 시작해서 한미동맹 미래라든지 지금 한미 간에 많이 얘기가 있던 한미동맹의 현대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또 군의 사고 같은 게 너무 많이 나는데 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헌법 질서에 맞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출범했고요. 국방개혁을 안기백 장관을 도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독일의 경우가 이재명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입니다. 왜 갑자기 독일의 교훈을 얘기하냐? 그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잘 정리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근혜와 대통령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조금 마이크를 좀 저는 사실 2시 20분부터 한 30분 하면 끝나는 2시 50분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3시부터 시간 많으니까 마음껏 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대통령께도 한번 얘기 드린 바가 있었어요. 독일 통일의 교훈이 우리한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요. 한 페이지 남겨주십시오. 2페이지. 독일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871년에 통일을 했잖아요. 1871년에 통일을 했는데 비스마르크라고 트랄 제상 비스마르크 잘 아시죠? 전쟁을 3번이나 하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유럽의 평화를 독일이 주도했고 그 이후에 빌헤름 1세가 독일을 다스리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요. 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국들이 독일한테 가혹한 대우를 처울해서 엄청나게 인플레도 나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패권국가가 사실상 됐는데 미국이 관세를 거의 50% 이상 올려버렸어요. 1929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고 있을 텐데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1929년 미국이 관세를 획기적으로 올린 게 2차 세계대전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관세를 저렇게 올려서 보호구역을 하면 자칫하면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게 지나가는 데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독일이 미국이 관세를 그렇게 많이 매기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식민지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무역도 하고 그래서 위기를 견뎠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그런 사회 상황 하에서 극우 파시즘이 등장해서 독일의 나치스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2차 대전을 일으켰다는 게 지금 세계 주요 학자들이 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렇게 관세 전쟁하는 거는 굉장히 인류 미래에 지금 불안한 조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도 버텨주면 모르겠는데 중국도 같이 미국하고 같이 관세 전쟁으로 나가면 세계는 아마 틀림없이 3차 대전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이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중국이 그렇게 경제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버텨주기를 바라고요. 트럼프 하다가 3년 있다가 지나가겠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생각으로는 또 2028년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왜 성선을 못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지금 부통령하는 벤스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자기는 부통령으로 나와서 벤스 대통령, 트럼프 부통령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통치를 또 하겠다. 이런 구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불안한 국제정세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독일이 통일을 하는데 독일은 지금 통일을 달성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비스마르크 3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독일도 통일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냐고 그러죠. 독일 같은 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가 독일의 그 어떤 호전주의에 대해서 치를 떨고 다시는 통일하지 못하게 전 세계가 독일의 통일만 하면 안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통일을 달성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유사성이 있는 게 뭐냐면 1969년에 브란트가 집권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동방정책을 해가지고 소련하고 화해하고 폴란드하고 또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동수독 간의 화해를 해서 정상회담을 몇 번 한 다음에 동수독 간의 기본조약을 맺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독의 국론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서독은 서로가 사실상 국가로 서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1973년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동서독은. 우리 남북한도 비슷한 정도는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그때 노태우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보수의 대통령이에요. 군인 출신으로 12.12 쿠데타 가담한 사람 아닙니까? 보수죠.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북방 정책이라고 해서 유엔에 남북한 공동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었어요. 독일은 기본 조약을 먼저 맺고 유엔에 가입했고요. 우리 남북한은 유엔에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기본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조약이었는데 우리는 합의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비준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사문화되었습니다. 이슬람화는 문서가 되어버렸고요. 독일은 그거를 국회에서 비준을 해가지고 국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동서독 간에 서로 법적으로 서로 인정한 그런 셈이 되고요. 우리는 그냥 계속 그 뒤에서 치고하고 싸운 거죠. 중요한 점은 1973년에 독일은 그렇게 주변국들이 통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17년 만에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뭐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하고 유엔에 가입하고 지금 17년에 2배인 34년이 지났습니다. 통일이 요만치 보이나요? 통일이 보이기는커녕 서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쟁이라도 하려고 그냥 친구같고 북한이 자제를 하니까 너 왜 자제하냐? 가서 찔러보고 막 무인기 돌려가지고서 너 왜 조용히 있냐? 자꾸 도발도 해라. 그래 나 장기 집권하고 나 능력도 없는데 너 핑계 삼아서 내가 우리 국민들 공안 통치해가지고 내가 계속 정권 통치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참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북한이 참 자제해줘서 고마웠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안 하니까 그냥 그 쿠데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권안에다가 적골이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전쟁은 어디 있냐? 독일은 그렇게 전쟁을 5번이나 일으키고 주변 국가들이 결사적으로 통일하는 걸 말았는데도 통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냐? 2배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일이 그럼 바로 내일 모레 통일이 다가오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말씀이죠. 다음 페이지. 그럼 독일이 우리랑 뭐가 다르냐? 다음 페이지. 첫 번째로 다른 거는 독일은 진보 정부, 보수 정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화해협력 정책을 17년 동안 했습니다. 화해협력 정책만 17년을 계속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좀 도와주고 뭐 결성공단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줬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 보수에서는 허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허죽이라는 게 통용이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대선후보로 나왔는데 이명박한테 진 거 아닙니까? 허죽이론이 들어먹힌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이명박이 더 정동영보다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계속해서 17년 동안 화해협력 정책을 해서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노태우 정부부터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 뒤에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다시 북핵위기 벌어졌고 대북 강경 기조에서 남북기본하면서 유엔 가입했던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로 돌아가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화해협력 정책에서 남북관계를 굉장히 진전시켰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켰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역풍도 필요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미국한테 제발 사정사정 빌부해가지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도 하게 하고 남북한 정상회담도 하고 평창올림픽이 있었지 당시. 그래서 화해협력 쪽으로 진전을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 거에 대한 약속을 김정은은 나름대로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걸 트럼프하고 약속한 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핵실험장을 폭파해서 붕괴시켰고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대도 해체하는 과정을 밟았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도 안 했고요. 인질로 자기네들이 미국이 잡아둔 인질을 3명이나 아무 데가 없이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6.25 때 미군 유해도 송환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나름대로 김정은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하고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했거든요. 트럼프는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뭘 약속했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그때 약속한 게 북미 관계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무런 우호적인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보기에 아니 이거 왜 나만 약속을 지키냐? 미국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래가지고 이제 소강 상태로 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회담을 해서 그 영변의 핵시설을 해체하면 유엔 제재를 한 절반쯤 풀어주게 해제시켜주면 한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을 설득해가지고 합의해서 다시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만나게 했죠. 근데 트럼프가 와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영변의 핵시설 해체가지고 안 된다. 다른 것까지 다 의혹을 해소해라.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거 내가 들은 얘기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파탄낸 겁니다.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판문점에서 또 3자가 만나가지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또 회담을 했는데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만 만나면 그냥 입이 쭉 벌어져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 다 하죠.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뭐 하라겠냐. 올가을에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2달 만에 방문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거는 편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무슨 러브레터라고 다들 그러는데 이 편지는 좀 달랐습니다. 각하께서는 나하고의 약속을 왜 이렇게 헌시장처럼 보이냐. 나는 각하를 존중하고 각하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해왔는데 각하는 나에게 약속한 거는 왜 전혀 되돌아보지도 않냐. 항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북미 간의 회담이나 이런 건 다 끊어지고 바이든 행정부 와가지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원점에서부터 실무 협상부터 북한하고 다시 해보겠다. 근데 김정은의 생각은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구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김정은은 미국의 대통령이라서 국가의 수반이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을 믿겠습니까? 근데 대통령하고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데 실무회담부터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바이든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설사 바이든을 만나서 약속을 해도 그 다음 대통령 또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됐잖아요. 바이든이 아마 김정은 다시 만나가지고 약속했어도 트럼프 다시 돼가지고 또 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국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나라고 뭐 자유세계의 패권 주도국가에서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김정은이 보기에는 미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그냥 깡패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지금은 트럼프가 만나자고 그러는데도 배짱을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고 국회 문제를 얘기 안 하면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국회 문제를 얘기 안 하고 트럼프가 만날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국회 문제 얘기 안 하고 김정은을 왜 만나냐 이런 여론들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월말에 트럼프가 오는데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독일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일관되게 화해협력 정책을 17년밖에 안 했는데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냉탕, 온탕, 강경정책 화해협력, 강경정책 화해협력, 강경정책 화해협력, 지금은 다시 화해협력으로 가는데 이 다음에 보수 대통령 또 등장하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노력해봐야 다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보다 평화를 더 우선시해야 되고요. 독일에서는 통일이라는 걸 너무 외쳐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서독보다 경제력이 10배거든요. 10배나 경제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통일하면 동독은 서독한테 끝수통이다 같다라고 생각해서 통일하면 도망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인데 저는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드니까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하면 북한은 도망가요.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는 10대 1이었는데요. 우리는 몇 대 1입니까? 다들 아시죠? 60대 1입니다. 60대 1. 북한의 경제력보다 우리가 60배를 앞섰다고요. 그 교류협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한테 먹히죠.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닙니다. 김정은이도 나름대로 남한에서 뭐 기술도 얻어가고 다시 개성공단도 다시 하고 금강산도 하고 싶지만 자꾸 그러다가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동원해가지고 자기 정권 무너진다. 이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소위 퍼주기든 뭐든 그런 얘기에 구애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동서독이 저렇게 흡수독을 당하는 걸 보고 나서 절대로 안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북한한테 인도주의적 지원이든 무슨 지원이든 지원도 해주고 기술도 주고 뭐 평화롭게 지내고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데 보수 정부만 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강경책을 하고 북한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서 찍적대기도 하고 VD까지 보내고 그러니 무슨 놈의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는 뭐랄까 통일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그들이 추구한 것, 그들은 현명하죠. 독일을 분단시킨 게 우리 독일 국민이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 네 나라가 한 거예요. 소련 이 네 나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단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분단 상황에서 분단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해야 되냐? 우리는 분단 상황이라도 분단이 마치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자. 분단이 안 된 것처럼 가능한 최대한 분단이 아닌 것처럼 살자. 그래서 통일 비용 분단 비용 최소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분단 비용.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하자. 뭘 하더래? 교역을 하든 교류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마치 분단선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고 외부에서 야 거기 분단선이 있어 그러면 아 있구나 알았어 분단선이 있어 그 정도로 하는 거지 우리끼리는 분단선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자 라고 하는 걸 17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통일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저것도 뭐 중요한 건데 다음 페이지. 자,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우리는 좀 어떻게 합니까?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북한은 인권 탄압한대요. 그러면서 북한을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북한을 막 욕을 합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북한이 인권 탄압을 하는 건 맞으니까. 그러나 북한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나요? 하나도 개선되지. 북한의 인권이 우리가 욕을 해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면 저부터 북한 욕을 하죠. 북한을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국제사회에 가서 망쳐주면 더 자기 체제를 더 옥죄고 더 아유 야 이거 외부에서 자꾸 우리 괴롭히네 우리 주민들 교육을 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밤 그냥 쉽게 재울려다가도 오늘 저 정치 교육 한번 시키고 재워 그런 식으로 더 인권을 더 억제하는 하지 인권 개선은 안 됩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죠? 독일은 동독에 있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사람씩 빼가지고 동독으로 데려오는데 1인당 3천만 원 정도를 줬어요. 3천만 원을 주고 동독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빼갔어요.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명 빼오기 위해서 3천만 원 우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북한에 주면서 그게 바로 진정한 인권 정책이죠. 아니면 북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야 우리 동포인데 야, 너네도 좀 체제 좀 개선해서 좀 주민들 좀 잘 대우해줘라. 너네 국민 아니냐? 잘 대우해줘라. 그 대신에 우리가 도로 너네 어디 망가졌더라. 도로 내가 고쳐줄게. 어디 체육관 하나 줘줄게. 인권 개선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 서동은 그렇게 했어. 인권 개선해라. 우리가 너네 가을에 전국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돈 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 보수 쪽에서 한때 북한에 퍼주기 해가지고 북한 정권 영원히 집권하라고 돈 준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뭉쳐서 우리는 계속 분단 상황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독 같은 경우에는 동독이 서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대외교육의 95%가 중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꽤 커요. 남한에 흡수 안 됩니다. 중국에 흡수돼요. 중국에. 경제적으로 지금 95% 북한의 무역의 95%를 중국하고 하고 있어요. 중국에 흡수되면 이게 뭐 북한이 무너진다고 통일되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북한 주민들이 주민투표해가지고 우리는 동북 4성으로 중국에 들어가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남한에 쌀이 남아가지고 창고에 쌀 보관하는 비용만 해도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원이에요. 매년 수천억 원. 쌀 보관비가 수천억 원. 창고비. 그러면 창고에서 쌀을 조금만 보관하고 좀 북한 좀 주면 안 되나요? 왜 주려고 과거에 진보 정부에서 그러면 왜 북한의 군인들한테 넘어갈 쌀을 왜 주냐? 그건 못 주게 해요. 그거를 북한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근데 일부 아주 극우 보수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야, 그거 북한한테 주더니 차라리 개 사료로 써라. 동물 사료로 써라. 그 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다 듣거든요. 다 들으면서 우리가 남한하고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는 남한 사람들 종이 되겠구나. 노예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남한하고 절대로 합치지 않겠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북한을 무시하고 깔보고 비난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욕한다고 속은 좀 후련해질지 몰라도.
진정으로 북한의 주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동서독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랑 다 다른 거예요. 1973년에 유엔에 가입하고 74년 1년 뒤에 동독은 미국하고 수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죠?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하고 수교를 안 했습니다.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통일되겠습니까? 우리하고 교류와 협력도 해야 되지만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하고도 수교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 훨씬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적극 수교하도록 이재명 정부는 아마 지금 공약에 들어있지 않지만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동경해야 되는데 한국을 동경하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하고 다른 점이 큰 건데요. 독일이 통일을 하려면 동독이랑 해야 되는데 동독은 소련의 식민지 같은 위성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이 통일하기 위해서 서독 입장에서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어요? 중국하고 적지고 중국이 사안적인 문제라고 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민감을 계속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줄까 받고 우크라이나 직접 방문해가지고서는 마치 무슨 열심히 싸워라 우리가 뒤에 있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 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통일하려고 할 때 도와주겠어요. 이 도대체 전략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좋은 나라가 나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잘 지내야 나중에 중요할 때 도와주죠. 근데 지금 북한하고 동맹까지 됐잖아요. 윤석열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맹까지 맺도록 하는 게 결정적으로 기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놈의 정책이에요? 이런 일이 무슨 통일이에요? 연결이죠. 자, 그 다음에 유럽에 나토가 있지만 나토는 군사동맹이고요. 동부와 서부를 다 아우르는 그 지역 안보 협력 기구가 있어요. OSC라고 유럽 안보 협력 기구라는 게 있는데 동북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서 이 현상이 변경되는 통일이 되는 걸 주변 국가들이 지지해줄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동일 통일의 교훈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동서독은 경제력이 10대1이었습니다. 우리는 60대1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통일 비용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독일은 지금 1990년에 통일하고 지금까지 35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동서독 간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 동독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고 소득이 낮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서로 국민 통합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한국민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비슷해져야 된다. 그래서 서독 주민들하고 동독 주민 간의 소득 격차가 동독 주민이 서독 주민의 한 80%는 최소한 돼야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라는 걸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독에서 동독에 1년에 한 푼도 서독에 안 쓰고 1,000억 원씩 그러니까 100조 원씩 우리 돈으로 100조 원씩을 서독에서 동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 100조 원이에요. 100조 원. 근데 그 비용은 뭐냐면 동독 주민이 서독 주민의 80% 수준이 되도록 일방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냥 퍼주기죠. 퍼주기로 그냥 동독에다 계속 갖다 돈을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35년 했어요. 35년. 100조씩 35년. 3,500조죠. 저거 통계 만든 거는 저 이명박 정부 때 주신 거예요. 지금은 아마 3,500조 이렇게 이상 4,000조 가량 썼을 겁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냐? 한 75%?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나마 75%까지 왔어요. 그럼 통일이 될 때 몇 프로였냐? 33%였거든요. 33%예요. 인구가 4배이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의 인구의 4배예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 4명이 동독 사람 1명을 맡아서 돈을 대준 거죠.
서독 사람 4명이 1명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죠? 남북한 인구가? 우린 2대1이에요. 우리는 2명이 북한 사람 1명을 맡아야 돼요. 훨씬 부담이 크겠죠. 근데 더 부담이 큰 게 뭐죠? 남북한 간의 소득 격차가 동서독은 33%였는데 우리 몇 프로죠? 30분의 1이니까 3%. 우리 북한 사람들 30명의 생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30분의 1밖에 소득이 안 된 사람을 우리 소득의 80%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2명 중에 2명이 1명을 맡아서 계속 대줘야 되는 거예요.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나마 저기 이명박 정부 때 유흥 장관이 계산한 건데, 유흥 장관때 KDI에 부탁을 계산한 건데, 동서독은 저기 거기 복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들었다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북한에 우리 통일하면 북한 주민들 의료보험 다 공짜로 해줄 거예요. 만약 공짜로 해준다면 저거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이 줘요. 훨씬 더 많이 줘요. 저 2,500조가 아니라 한 8,000조라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의료보험을 북한 사람들 공짜로 다 해준다. 근데 안 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통일이 됐을 때 그 사람들 우리 책임질 여력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북한이 급변상들은 무너져. 베를린 장벽이 급격히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이 급격히 무너져서 그렇게 되는데, 북한을 개혁 개방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한 10개 만들고 금강산망하고 낮은 선봉도 개발하고 거기 관광지도 만들고 신의주에도 공단도 세우고 뭐 이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똑같은 민족인데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영을 하고 그 사람들 일자리를 주면 그 사람들이 1년에 30%씩 성장합니다. 지금 다 거의 실업 상태인데 직장이 없으니까 저렇게 소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고 경영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어렵게 개성공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한국의 보수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대북정책을,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개혁 개방 와중에 평화통일이 되면 30년 동안에 400조 원이면 되는 거예요. 북한의 소득이 스스로 올라갔으니까. 그게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돈 내줘서 올려야 돼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소득을 올리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성공단 같은 거는요, 어느 기업도 130개 기업 정도가 있었는데 한 기업도 당신들 거기 가서 사업을 하고 강제로 보낸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은 돈을 버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돈 엄청 벌었죠. 벌었는데 그걸 박근혜가 그냥 닫아버린 거 아닙니까? 바보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개성공단을 왜 닫아요? 만약에 북한이 개성공단에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감금시키고 인권을 탄압하고 그럼 닫을 수도 있죠. 해봐야 우리 국민을 괴롭히니까. 근데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 미사일 쏘는데 미사일 쏘는 거 우리는 안 쏘나요? 우리도 쏘고 북한도 쏘고 걔네들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군사훈련 북한만 하나요? 우리는 안 하나요? 우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미사일 쐈는데 왜 개성공단을 왜 닫냐? 이렇게 바보 같은 정부들이 바보 정부, 현명한 정부, 바보 정부, 현명한 정부 하니까 지금 원위치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의 통일정책을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2018년 19년에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갔다가 그 다음에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3자 정상회담하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심없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간의 철도 재건해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개성공단 같은 거 더 하고 막 이렇게 남북간의 경협을 확 진흥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미국이 못하겠어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북핵 문제가 진전이 획기적으로 되기 전에는 북한하고 교류협력 하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미국이. 그게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속았지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속았습니다. 그런데
미국한테 해코지해야 될 거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는구나 이해해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김정은은 자기가 실적인 존재니까 트럼프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걸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누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북한의 최선이나 김영철 같은 애를 처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재라고 생각을 했지 처형을 안 하고, 애꿎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잘못했다. 여러분들 뭐 혼인 중매 잘못하면은 중매쟁이 욕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중매를 했는데 중매를 잘못해서 회담이 실패했다. 그래서 문재인 책임이 크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당시 대북전단 살포 하지 말라고 김여정이 몇 번을 성명을 발표했는데 계속 보내니까 이거 뭐 남한은 우리랑 잘 지내기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비 강화하고 국방력 증강한 것도 불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북한 간에 약속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못 지켰는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미국이 못하게 해서 못 지켰지만 한국이 결국은 미국 하나도 설득을 못하면서 왜 우리랑 약속을 했나, 당신 책임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전시작전 통제권, 군대를 지휘할 능력도 없는 그런 집단하고 뭐 우리가 왜 대화를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돈이 뭡니까? 미국한테도 할 얘기는 하고 북한하고 약속을 하고 지켜야지. 미국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하면은 저렇게 우리가 거지 같은 꼴을 당하는 겁니다. 저거 우리 돈으로 지어준 거거든요. 수천억 들은 거죠. 수천억 들어가지고 줬는데 저게 아마 향후에 남북 관계를 재개할 때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진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 우리 한국 보수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다시 복원시키더라고 그러라. 북한 애들이 폭파시켰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한국 보수의 입장에서는 저거 왜 우리가 센터로 정하는데 왜 그걸 폭파시켰냐? 너희들이 다시 지어놔. 그러면 남북관계 재개할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 보수들은. 물론 지금 이재명 정부니까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 남북관계 재개를 하겠지만 저게 아마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중심의 외교안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상식과 합리성에 입각해서 대북 정책도 하고 외교 정책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하고 중국이 차이나 퍼스트 정책을 하고, 차이나 퍼스트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죠?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미국 학생들 강연하면서 한 얘기가, 트럼프가 맨날 아메리카 퍼스트 그거를 아니 마가라 그래가지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하는데, 이미 시진핑은 트럼프가 정권 잡기 5년 전에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 벌써 했고 차이나 퍼스트 폴리시를 벌써 그때부터 했다. 말만 중국 최고 정책을 중국 우선 정책이라고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중국이 차이나 퍼스트 폴리시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뭐 한국도 코리아 퍼스트를 정책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건요, 윤석열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 한국 대통령이 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해? 아니면 저편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한 거예요. 우리의 국익보다 일본과 미국의 국익을 오히려 우선시하는 정책을 한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다음 페이지. 자, 국방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국방력은 강화를 해야 되고, 왜냐면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으로 공격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핵으로 만약에 이 순간에 용산에 지금 미군 기지가 없지만 만약 용산 기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용산 기지 100m에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폭탄 하나가 날라와서 터졌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용산에 떨어졌지만 우리 한 15초 내지 20초 내에 죽으니까 뭐 그렇게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아플 틈도 없어요. 그냥 죽으니까. 그냥 죽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고통은 없으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더 걱정해요. 살아남은 사람은 핵 낙진에다가 아마 서울의 4분의 1은 6개월 동안 거기 사람들 못 들어가구나. 어마어마한 그 재앙 속에 살아요.
내 핵폭탄이 한 3개만 떨어지면 서울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잖아요. 핵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강 군사력을 강화해야 돼요. 물론 저 강화 북한은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걔네가 이미 핵을 가져버려요. 한국이 한 50개라고 벌써 갖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요번에 연병수도 나오고 이 뭐죠? 화성 11마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 아주 불규칙적으로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막 해가지고 요격을 피하는 미사일이거든요. 변칙 기동 미사일인데 이스칸데르. 그 이스칸데르형 북한 미사일에다 초음속 그 능력까지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변칙 기동하는데 초음속을 마하 5 소리 속도의 5배로. 아 이거 어떻게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휴전선 인근에서 서울에다가 미사일 쏘면 여기 서울에 얼마 있다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3분 내에 떨어집니다. 3분 내에 그거 맞출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비상 걸기 비상도 못 걸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3분 내에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언제 야 저거 맞춰 이미 떨어졌는데 이게 미사일 방어 환상을 갖추시면 안 돼요. 미사일 방어는 이 수도권 지키는 데는 거의 뭐 효력이 없습니다. 미사일 방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사드 미사일을 왜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한 데가 수도권이잖아요. 왜 수도를 지켜야 되는데 왜 서울에다 배치 안 하고 왜 경상북도에 배치했을까요? 서울에 배치해도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왜 사드는 지상에서 40km에서 150km 고구의 사정거리예요. 근데 휴전선 인근에서 서울을 쏠 때는 40km보다 낮게 날아와요. 그럼 구경만 하고 있어요, 사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대공 미사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아주 무용지물은 아니죠.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맞출 확률이 아주 드문데 핵미사일 한 번만 떨어지면 100만 명씩 막 죽는데 그거 대공 미사일 믿을 수가 있나요? 평화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정예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미국한테 작전 지휘권을 다시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표현을 했어요?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한다. 회복해야 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은 잘 유지하면서 전작권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에 이제 통일이 나오면 통일쪽이 나옵니다. 통일에서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하는 대북정책 3원칙 8.15 경축사에 나오는 부분이고 유엔에 이번에 9월달에 이재명 대통령 가셔가지고 연설할 때도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요 첫 번째는 그게 3원칙이 아니라고. 3원칙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원칙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핵을 가진 북한의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요번에 어쨌든 전쟁에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격인데 이스라엘에서는요 1000명 장인의 국민이 죽고 6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60배를 죽인 거예요. 60배를 죽였는데 트럼프가 자기가 전쟁 끝났다고 잘난 척을 하는데 트럼프가 이스라엘 무기를 계속 대줬거든요. 그럼 미국의 무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평화의 사도인 척 그렇게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서 그냥 민간인들 막 살인을 하는데 그걸 무기를 대주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나서 노벨 평화상 타겠다고 하니 노벨상을 주겠어요. 1000명이 죽었다. 테러로 죽었다. 난 3000명 죽였다. 그러면 뭐 그래 1000명 무고한 사람 1000명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가서 3000명을 죽였다. 그럼 어느 정도 비례의 원칙이 되잖아. 근데 6만 명을 죽이니까 1000명 죽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용맹성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게 있죠.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 200개 이상을 공공연하게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주변 국가들은 아무도 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가서 두들겨 패죠. 선제 공격도 하고. 우리는 어떻죠? 우리 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은 핵이 있어요. 50개나.
거기다 대고 우리가 가서 같이 싸우자? 거기 뭐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 정신이 나간 거죠. 경제력은 우리가 북한의 60배지만 군사력에 있어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세계 5등이고 북한은 35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감안 안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의 핵능력은 세 발만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이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데 이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다 대고 평양에다가 무인기 보내요. 정말 이 제정신이 아닌 것인 거지만 이거 어미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핵을 가진 북한하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니까 충돌을 불사하는 무모한 정책을 하지 말자. 이건 이재명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북한이 싸움을 걸어오면 당연히 이겨야죠. 그리고 우리 이길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북한이 핵으로 쏠 텐데 어떡하냐? 처음에 핵으로 못 쏩니다. 핵으로 쏘면 자기도 죽어요. 김정은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남한을 실제로 공격해서 남한을 섬멸하게 해서 핵을 개발했다기보다는 남한이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넘어올 때 그걸 막기 위해서 핵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방어행위거든요. 방어행위라고 써있나요? 써있지는 않지만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는 남한을 먼저 핵으로 쏘지는 않고 그래서 김정은이 만약에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는 한미연합군 폐쇄로 반드시 북한을 격퇴해가지고 요번에 통일을 달성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치고 올라갈 때 김정은은 틀림없이 북한 땅으로 들어오면 서울을 할 수 없이 난 서울 사람들 대규모로 이렇게 죽이기 싫지만 우리 땅을 뺏길 수는 없다. 핵무기를 쏘겠다. 그런데도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갑니다. 상식이 있으면 못 가죠. 서울에 100만 명 이상을 죽이면서 북한 땅 뺏으러 올라가요. 근데 한 방에 100만인데 그래도 계속 올라가면 또 쏠 텐데 그럼 또 100만 그럼 서울은 다 불모지가 돼요. 그리고 북한 땅으로 계속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든든한 거죠. 지금 든든한 거죠. 근데 핵만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도 1,500개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게 1,000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보수 정부들은 전쟁? 하면 우리가 뭐 지나? 그놈들 못 쏠 텐데 그러면서 먼저 하자고 막 되더라고요. 미친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진짜로 북한하고 전쟁하고 싶으면 핵을 개발해 놓고 그래. 우리도 핵을 가지면 혹시 뭐예요. 가져도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핵도 없으면서 핵을 가진 북한하고 전쟁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싸움을 걸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싸우지 않고 이기면 그게 더 좋다.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구축해서 아까 제가 독일에서 말씀드렸던 분단 비용 최소화. 분단이 됐지만 북한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하고 경제적인 협력도 하고 개성 공단도 하고 그래서 경감상관도 하고 서로가 호혜적인 협력을 하자. 이게 최선이에요. 그쪽으로 가자는 게 이재명 정부예요. 아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 그래서. 자, 그 중에 저 중간에 8.15 경축사 상호측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8.15 경축사하고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다시 한번 대통령이 얘기하고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 북한은 지금 자기네가 흡수통이 당할까 봐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체제를 존중하자.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서로 간에 아니지. 우리는 북한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은 일치하지 않겠다. 그게 상원칙입니다. 이처럼 우호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아마 보수에서는 다 적으세요. 저는 참 이재명 대통령 바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수들은.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지금 남북한 간에 완전히 불신이 자자고 북한은 서로 전쟁 중인 적대적인 두 국가다. 남이다. 우리 더 이상 동포가 아니다. 남이다. 라고 휴전선에다 높이 5m짜리 막 장벽을 막 세우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과의 그 어떤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렇게 상당히 저 우호적인 정책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나쁜 두 국가라 그러면 나쁘지 않은 두 국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좋은 두 국가. 그리고 나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나오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 그런 관계로 가다가 더 관계가 좋아지면 교류협력을 거쳐서 남북경제공동체가 남북경제공동체도 뭐 통일하지 뭐 경제공동체만 하면 못하는 그 통일하면 그때 평화통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동서독이 했던 것처럼 남북한 간에도 기본 협정을 맺어서 국회의 비준을 받자. 이게 이재명 정부가 할 수만 있다면 거기까지 나아가려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공감할 만한 호혜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건데요.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적 군사적 교류 없이 일관되게 계속하고 대가나 조건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해서 수준해야지. 한국의 보수들은 자유권만 생각해요. 자유만 중요합니까? 굶어 죽는 판에 아니 사람이 죽는데 죽고 사는 게 자유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죠. 죽고 살아서 굶어서 죽기까지 하는데 자유만 외쳐대니 그러니 이게 북한에서는 남한하고 교류협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북한의 진정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자유권과 사회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그 통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같은 걸 해서 민주평통이나 뭐 이런 기구를 통해서 계속 대화하고 NGO하고 국회하고 정부하고 이런 3자 간에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통일 정책에 수렴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외교도 뭐 얘기를 해야 돼요. 외교는 뭐 얘기 안 했죠, 그렇죠? 오늘 통일이니까. 네. 생각해 주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재명 정부의 정책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진정한 인권 그리고 현실성, 전문적인 공격까지 가득가득 담아서 남북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서 명강연을 해주신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네, 저기 홍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좀 여성보다 홍 박사님 내면에 비해서 너무 적게 와서 좀 아쉽네요. 꽉 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 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들은 핵무장을 진실로 원하는 사람이 적어도 70% 안팎되지 않습니까? 또 주장하는 유명사도 많고요. 특히 정성장 박사는 세종연구소 같은 멤버인데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야, 우리 미국 몰래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앞으로 저기 제대로 피할 방법이 없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참 궁금해요. 답변할까요? 네, 일단 하시죠. 네, 저하고 같은 연구소에 있을 뿐이지 별로 친하지도 않고 생각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고 하기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미국이 한미동맹을 깨고 조합국은 다 철수한다. 그럼 당연히 핵을 개발해야죠. 그때는 뭐 지체 없이 빠른 속도로 누가 뭐래든 핵을 개발해요. 북한이 50개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핵산 철거하고 조합국은 철수까지 한다. 아주 빠른 속도로 핵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먼 훗날에도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올지 않을지 자체를 모르고. 그런데 이충근 박사는 1년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네,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네, 지금 서균열 박사님인가 서울대. 네, 서울대 그 양반은 한 6개월이면 된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중로는 1년은 최소고 1년 반 내지 2년은 최소한 걸린다. 그러니까 조합미군이 만약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두고 철수를 해야죠. 우리 핵 개발할 동안 기다려야지. 우리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미국 우리 적이죠. 만약에
그 가져가면 괜히 나중에 또 무리가 되겠습니다. 신문에 제가 홍박사 국회에서 강연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일단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우리 핵개발하는 거 말고 다른 대안도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이 한미동맹을 깨고 철수하겠다. 그러면 단연코 핵을 개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핵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한 70%가 지금 핵 개발하자라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미국의 핵무사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이 그 이론적 근거를 보면 북한이 만약에 소리 소문 없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했다.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미국이 즉흥적으로 평양에다가 핵 무기를 쏴줘야 되는데 그 전에 김정은이 백악관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쏴놨거든. 우리가 실수로 서울에 핵 한 발이 날라가서 뭐 사람들도 한 100만 명 죽었는데 아주 미안하게 됐다. 실수였다. 우리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그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여겨가지고 평양이나 북한 땅에다가 보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장거리 미사일 능력으로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워싱턴 DC, 시카고 공격을 했다. 그런 얘기를 김정은이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한테 하는데도 미국은 서울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무조건 평양에 쏴줄까요? 핵을? 안 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더군다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금 방위분담을 갑자기 900% 올려달라고. 안 올려줘? 그럼 철수시켜. 그러고 막 저렇게 떠드는데 우리 국민의 대미 신뢰가 점점 떨어진 거죠. 그런 가뜩이나 한미동맹 공약을 그건 아주 근거 없적으로 지키겠다. 그렇게 해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방위분담금 900%안 올려주면 철수할 수도 있지. 맨날 그러는데 그 우리 국민들이 바보예요?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미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더 빨리 개발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을 갔었잖아요. 저 2년 전 4월 달에 가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때 저는 윤석열이 뭔가 얻어올 줄 알았는데 뭔가 뭐 핵 협의그룹 NCG라는 거 하나 그냥 설치하고 끝났어요. NCG를 설치하면서 그 대가로 뭘 약속인지 아세요? 한미 간의 핵협정 개정하려고 안 하겠다. 핵협정 지키겠다. 핵협정이 뭐냐? 제철이 농축, 우라늄 농축 이거 안 하겠다. 바보예요 완전히. 이게 지금 한국 원자력 산업에 얼마나 필요한 건데 제철이가 지금 산더미 차례가 나가지고 더 이상 포화 상태가지고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어요. 저장할 곳을 찾지 못해요 지금. 그럼 우리 원자력 발전도 돌리지 말아요. 원자력 발전소 20개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못 돌려요. 폐기물을 처리를 가돼야지 돌리지. 근데 이게 완전히 포화 상태인데 제철이 못하게. 제철이 하면 10분의 1을 줄일 수 있어요. 그 분량. 그럼 못하게 미국이. 근데 그걸 개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아니 제가 윤석열 괜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국익을 왜 못 지키냐는 거죠. 거기다가 뭐 농축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NPT 탄저하라고 계속 핵개발 안 하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그걸 왜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핵개발 외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약속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의 사실상 주적인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남북 간의 한반도 비핵화선을 어겨서 핵을 50개나 개발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핵무기 날아오면 100만 명씩 죽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권리를 왜 그냥 포기하냐고요 바보같이. 그래서 제가 저런 바보같은 대통령이냐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간관계상 시간관계상 또 질문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 기다리세요. 네. 딴 물어봤잖아요. 내가 먼저 하시라고. 그래서 질문 혼자 다 하려. 돌아가면서 해야지. 가만히 계세요. 인지 하나 했는데. 근데 지금 윤 나가야 대통령이 잠깐만요. 왜 질문 혼자 사는 거요? 왜 걱정 말라 하는 거요? 내가 먼저 하고 있잖아. 잠깐 얘기하세요.
그 질문을 하시네. 질문 요점만 얘기하시네. 걱정하려고 그러네. 저런 독점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화를 했잖아 내가.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윤 대통령 말기에 아파트 헬기 36대 4조 7천원짜리 혈세를 낭비해서 수여당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크라 전쟁에서 그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파트 헬기 폐기하게 됐어요. 근데 또 수입한다는 얘기가 나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그리고 수송 헬기 대형 수송 헬기인데 이것도 또 격세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파트 헬기 36대 추가 도입이 4조 7천 원이에요. 네, 아파트가 우리 필요 없다. 필요 있지만은 그거는 무인기로 대체할 수 있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뭐로 대체? 무인기로.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그건 정말 고도의 그 전문적인 그 국방 과학 기술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과학기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파트 헬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유용한 건지 그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귀한 질문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말을 왜 막 그래? 질문을 하는 거야. 다른 선생님. 아니 내가 아까부터 저 마이크 들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네, 죄송합니다. 네. 하세요 지금. 아니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네. 받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들어가지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시간 잡고 가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네. 아까운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홍원사님 네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저는요 네. 1번 한국평화통일 전략 독일의 경우는 9번 있죠 9번. 네네, 9번. 예예. 그 수도권 이유를 선도하고 아, 예. 그 모범적으로 참여해 네, 주는 OSC 반대 극복했다. 네네. 그 제가 저는요 지금 이런 그 미시적인 그 시각이 아니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평화 민족 통일을 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 지구촌의 모든 물질계 그 해결은 본인이 경제력에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사님은 미국하고 아니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니, 전쟁을 안 하죠. 아니 왜 전쟁한 나라면 누가 경제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요. 네. 지금 우리가 경제를 부황시키기 같은 우리나라가 60대 1이잖아요. 북한을 어떻게든지 개발시켜가지고 비슷하게 80%까지 선회되게끔 경제를 위주해야지. 뭐 무기를 어떻게 만드나 핵을 어떻게 하나 그런 것보다도요. 경제력이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참 미국의 그 경제력을 저 월가 그리고 네. 저 석유 기업, 제약 기업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이기고 있어요. 네. 전쟁을 하기보다 경제력이 그 통화도 평화나 민주통일도 경제력 위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네. 박사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애국심이 너무 하여간 무기 가지고 이야기야. 무기는 무슨 애국심이 경제력이 돼야죠. 그냥 네, 너무 명가비를 해주셔서 네. 미국을 지금도 한미가 해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 아니에요?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 지금 해결하려고 우리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그다음에 공상교섭본부장, 산자부 장관 4시 가가지고 지금 뭐 베센트하고 러트닉 붙들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 바꾸려고 막 그러죠. 경제가 결국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미국이 왜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하냐면 유태인들이 사실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언론, 월가, 돈을 다 갖고 있고 월가 갖고 있고 제약회사, 그다음에 제약회사 무슨 에너지, 철강, 무기, 네, 그러니까 무기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경제력이 최고라니까. 네, 박사님 혹시 북한을 답변 80% 내릴 거 다 만들어 하겠습니까? 아니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네. 이 한국인들도 워낙 우리가 뛰어나니까 미국의 주요 산업이나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면 미국 대통령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그럼요. 지금 교훈이고요. 지금 앞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얘기한 게 지금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힘을 길러야 되는데 거꾸로 오늘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너무나 우수한 인재가 너무 다 의대로만 가려고 해요. 의대 아니면 법대 변호사 아니면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제가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실지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뛰어나면은 뭐 의학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럼 사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데 좋겠지만 이게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엔지니어가 뛰어난 과학기술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공대생이 더 의대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은 공대로 가야 되는데 전부 한국은 의대로 다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인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기술을 더 높이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다 따라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 시대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작년에 보면은 우리가 중국이 우리한테 한 400억 달러 무역자를 주다가 작년에 보면은 홍콩을 제외하고 한중 간의 무역을 보면 우리가 적자를 봤어요. 400억 달러씩 흑자가. 근데 한미 무역에서는 500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중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한테 우리가 더 득을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과학기술이 우길승천해가지고 반도체까지도 거의 다 따라왔고요. 디스플레이도 거의 따라왔고 남은 게 지금 뭡니까? 조선도 질적으로만 우리가 어찌하지. 조선은 중국이 세계 50%, 세계 시장의 50%를 중국이 하고요. 우리 30%입니다. 질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우세해서 다행인데 조선도 능력이 거의 다 따라왔고요. 남은 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중국보다 우세한 거는 뭐 메모리 반도체 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제가 지금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뒤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과학기술 인재들이 미국이나 중국 가서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력을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이런 기술도 가지고 우리가 전자권 전환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이 못 주겠다고 하는 게 이 정보 능력, 정찰, 감시, 정보 능력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방비를 내년에도 8% 올려가지고 8% 여러분들 아마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국방비 너무 많이 올린다. 근데 8%안 올릴 수가 없어요. 8% 올려서 이런 기술이나 그 과학 무기 같은 것도 사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갖춰서 빨리 전자권 전환도 하고 그래야 미국한테 좀 목소리를 내지. 아니 작전까지 지휘를 받으면서 뭘 미국한테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싫어하니까 미국을 좀 너무 고생 많았는데 이제 조금 좀 짐을 덜고 우리가 작전 기획이나 작전 지휘도 우리가 할 테니까 서로 간에 계속해서 협력하자. 조선업 같은 거는 일본은 세계의 지금 10%거든요. 한중일 합하면 세계 90%예요. 조선은. 근데 일본이 사실 섬나라니까 우리보다 조선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차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같이 협력해서 마스가 하자 그래도 일본의 조선업한테는 이익이 안 나요. 미국하고 그래서 이익이 안 나.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업은 한국하고만 한국 위에는 협력할 나라가 없어요. 우리도 배짱 부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미국한테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아까도 여러 선생님이 칭찬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능력도 뛰어나지만 애국심이나 이 공적인 일을 자기 개인의 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훌륭하게 아마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를 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잘 도와서 그 평화협력적으로 남북관계도 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네, 패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윤도현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패 증정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보통 드리는 것이 감사패인데 홍 박사님은 감사패에서 끝난 부족해서 기념패로 만들었습니다. 기념패 송영익 박사, 민족통일운동본부 통일등록 한반도 평화통일 국회 사단법인 이사장 총재 윤도현. 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홍영익 박사님께 감사의 꽃다발, 그리고 윤도현 총재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기념 촬영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잠깐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동해 주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오십시오. 다 있고 끝내게요. 홍보생 바쁩니다. 빨리 나오세요. 다들 나오시라니까. 주세요. 다들 나오세요. 돈안 받아요. 사진 안 받으니까. 얘기 보세요. 얘기 보세요. 네. 화이팅. 네. 한반도, 네. 네, 마무리하십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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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니 하나만 주세요. 왜 어느 점 찍으면 위험하냐. 하나만 찍어주시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는 선생님하고만 한 장 찍으면 됩니다. 그래, 우리 셋이 자, 가만히 있어봐. 한 장 찍을게요. 이거 지금 저희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구나. 자, 이걸로 찍을게요. 하나, 둘. 예, 하나, 둘. 우리 수단이 사실. 들고 가실 거야?